반갑습니다. 오늘 세 번째 우리 민주시민 아카데미 불평등과 정의로운 전환이란 주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마 여러분들께서 정말 기대를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대한민국 지방 분권과 주민자치와 관련돼서 특히나 지방재정과 관련돼서는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권위와 또 전문가로서 그리고 또 그렇다 해가지고 이 시민들하고 멀리 떨어져서 혼자 연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항상 시민과 소통하면서 연구도 하시고 또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좋은 정책들을 계속 만들어 오신 분입니다. 7시부터 시작인데요. 지금 몇 시가 됐나요? 59분이요. 정시에 시작해도 되나요? 준비가 다 된 거죠? 예. 이렇게 좀 온라인으로 오신 분들 반갑고요. 또 오늘 또 같이 현장에서 참여하시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계속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유튜브 온라인 특성상 대면만 하게 되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온라인 참여하신 분들이 되게 심심할 것 같아요. 그죠? 예,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 강의입니다. 다음 주는 오늘보다는 조금 어떨지 모르겠지만 재미로 보면 아마 다음 주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아마 강사님이 노문효 씨가 와서 강의를 하실 것 같은데요. 다음 주에도 좀 계속 현장에도 참여해 주시고 또 온라인에도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온라인 참여하시는 분들 좋은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면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강의가 끝난 다음에 질의응답하고 토론한 시간에 소개하면서 함께 토론할 수 있도록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7시가 된 거죠? 예,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수원 민주주의 시민 아카데미 2022년도 가을에 진행되는 강좌 세 번째 강좌 진행을 맡은 사단법인 민주운동 개정사업회 회원 유문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제 세 번째입니다. 모든 일이 아마 이게 세 번째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번 가을의 강좌 주제는 불평등과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지방 분권 또 정당에서는 어떤 불평등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정의롭게 전환하기 위해서 지역 정당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고민들을 해보면서 오늘 아마 강의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좀 강의해 주실 분을 먼저 소개시켜 드리면요. 제가 뭐 이름만 이렇게 알려드려도 별다른 소개가 필요 없는 분이시긴 한데 그래도 준비된 제가 생각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또 시민참여 정책과 관련돼서 특히나 지방재정과 관련돼서는 정말 오랫동안 연구하시고 또 좋은 글들을 많이 쓰고 또 교육을 해 오셨던 우리 선생님이십니다. 최근에는 이제 고양시 시정연구원에서 연구원장으로 고양시민들과 함께 활동을 하셨고요. 또 그전에는 또 수원 시정연구원의 연구원장으로서 수원 시민들과 함께 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또 우리 민주운동 개성사업회하고는 오랫동안 인연을 가지고 함께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경기대학교에서 재정학을 전공하시면서 부총장 역할도 하시면서 또 학생들과 많은 활동을 좀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좀 소개시켜 드리는 걸 하고요. 지방분권과 지역정당이라는 주제로 강사님 모실 때 여러분들 심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재은 교수님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얼굴에 분칠을 너무 많이 해주시는데 예, 어떻든 오늘 주제는 자치분권과 지역정당으로 부탁을 받았습니다. 근데 두 개를 한꺼번에 연결하는 게 좀 어떨지 해서
자료는 준비했습니다만 아마 중점은 지역정당 쪽에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중앙에 있는 국정정당 또는 전국정당들의 하는 행태가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좀 한심스럽고 또 너무 사회의 어떤 요구하는 동떨어진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데에서 이걸 극복하는 길이 뭐가 있겠느냐. 여러 가지 뭐 기존 정당 제도를 바꾸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지역의 문제는 지역이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지역 정당을 허용해 주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이 그동안 지역에서의 여러 가지 요구였고 또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활동에 들어간 곳도 있습니다. 그 지역 정당은 도대체 왜 필요한가 또는 선진국에서는 왜 지역 정당이 등장했었는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다들 뭐 연세들이 좀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이 오늘 강의를 듣는다고 우리가 4년 들었기 때문에 이 자치분권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도 들으셨을 거고 경험도 있으시고 또 개인적인 여러 가지 전문적인 지식도 갖고 계실 텐데 그래서 한번 제가 던져보는 질문이 도대체 우리는 왜 자치분권을 원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우리는 얼마만큼 진솔하게 다가가고 있는가 또 지역에서도 자치분권을 요구는 하지만 왜 자치분권을 요구하고 또 지역은 스스로 자치분권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에 대한 어떤 자기 비판은 별로 적은 것 같습니다. 구호만 이제 중앙정부를 향해서 자치분권 개혁을 해라 또는 자치분권 개헌을 해라 뭘 우리한테 주라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걸 왜 주고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문제를 앞에 우선 조금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뭐 여러 군데서 들으셨을 겁니다. 이미 지난 우리가 2017년 촛불국민에서부터 시작됐던 이게 나라냐라는 표현에 좀 전문적인 표현을 쓰면 우리나라 체제개혁이 필요하니 그러니까 자치분권 개혁만이 아니라 사실은 대한민국은 지금 전반적인 체제개혁이 필요한데 지금 뭐 정치권이나 여러에서 보면 이 체제개혁에 대한 제대로 된 준비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체제개혁이 절실한 이유는 작동할 수 없는 국가 뭐 얼마 전에 참 이태원에서 끔찍한 참사가 있었고 우리의 참 미래를 짊어져야 될 젊은 아까운 목숨들이 유명을 달리했습니다만 그거를 둘러싸고 전과 후에 전개되는 모습들도 이게 과연 제대로 된 국가냐라는 한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왜 작동할 수 없는 국가라고 그러냐? 중앙정부도 그렇고 지방정부도 그렇고 둘 다 뭐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는 얘기죠. 중앙정부는 중앙집권한 과도하게 집권화된 조직과 그로 인해서 기능이 마비되어 있다는 것이 이제 중앙정부에 대한 비판입니다.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1960년대 경제개발계획을 수행하면서 급속한 고도성장을 위해서 모든 자원과 권한을 중앙정부로 집중시켰습니다. 그게 이제 중앙집권적 집중 체제가 형성되는 배경인데 그 결과 지금은 이제 중앙정부가 그런 거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고 있다. 관료들도 이미 1960, 70년대의 개발계획 시절의 관료와는 달리 자기 부처 이익에 중심되는 즉 미래를 내다보지 않고 국가를 바라보지 않고 아주 근시안적인 시야에서 정책을 집행하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런데 그럼 그거를 보완해야 될 역할을 이제 지방정부가 해야 되는데 과연 지방정부는 그런 걸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우선 근원적으로 헌법적 제약 때문에 지방정부는 제대로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손발이 묶여 있습니다. 물론 오늘이 이제 주요 주제이고 다음 주까지 주제가 될 거라고 보는데 기초정당 공천제로 인한 지역정치권의 중앙정치권 예속 또는 종속화 그러니까 지방정치는 불가능하고 중앙정치만 지방에서 되풀이하는 그런 구조 그리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권을 허용한 헌법적 제약이 중앙정부를 하급기관화하고 있다. 그 다음에 지방의 자율적 정책 기능이 대부분의 중요한 기능을 중앙정부에서 법률로 유보해 놓고 있기 때문에 지방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아주 제한적입니다.
더구나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요즘 뭐 국가 활동할 때 돈인데 이 과세권이 지방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지방 정부는 그저 중앙 정부에 대해서 보조금을 기대하고 그저 중앙 의존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 정부 또한 이제 중앙의 역할을 지방에 맡기면 떠넘기면서 비용을 충분하게 지불하지 않고 오히려 지방이 힘들어 걷어놓은 지방세마저도 국가 사업을 위해서 동원하도록 하는 체제가 역시 또 법령에 의해서 그렇게 강제되고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문재인 정부가 실시는 시작을 했습니다만 경찰자치 아직 기초까지 오지도 않았고 또 자치권이 온전하게 자치단체장으로 이관되지도 않았습니다. 거기다 또 그동안 자치로 이관됐던 소방은 다시 국가 공무원 자격을 주는 형태로 해서 국가 기능을 가져가는 아주 희한한 개혁들이 전개됐습니다. 거기다 이제 교육자치는 따로 이루어지긴 하는데 일반자치와 교육자치가 분리되다 보니까 과연 주민들이 원하는 교육자치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가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지방정부가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그러한 제약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국민들은 그렇다고 그러면 마음 놓고 참여할 수 있느냐. 대의민주제가 형형화된 껍데기만 남은 속에서 거대 양당의 영원한 거대 양당의 나눠먹기식 선거제도가 그들 사이 연속적 주권 이양은 가능한데 과연 그것이 국민들이 원하는 체제개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정권 이양만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늬만 국민주권이고 시민주권이지 실질적인 국민주권이나 주민주권은 실현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지방정부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더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는 거지만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가장 큰 특징은 일본 식민제도의 잔재라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만 국가도 똑같은 일을 하고 광역도 똑같은 일을 하고 기초도 똑같은 일을 하는데 층층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 단체가 책임지고 그 업무를 수행하는 구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중행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행정을 하는 우리 수원시같이 기초자치단체는 국가로부터의 통제도 받고 광역으로부터의 통제도 받으면서 자기 스스로의 행정을 할 수 없는 구조, 이중행정이 아주 대표적인 우리 자치행정의 특징입니다. 선진국의 대부분은 국가와 광역과 기초가 할 수 있는 업무의 영역이 명료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는 2003년 개헌을 통해서 어떤 정부도 다른 정부에 개입할 수 없다는 걸 헌법으로 아예 못을 박아놓고 있는데 우린 그렇지 못합니다. 거기다가 형식적 자치에 머물러 있는 그건 뭐냐 하면 중앙과 지방정부의 관계가 형식적으로만 독립되어 있지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면서 지배종속 관계를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각종 법령에 의한 통제 또는 그러니까 법률상으로는 또는 법령상으로는 권한이 구분되어 있는데 그거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수원시청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를 하면 그 담당 공무원은 그것이 자기의 권한의 범위에 있는지 저 사람들이 권한을 벗어난 간섭하고 있는 것에 대한 생각 없이 그냥 그 지시나 또는 요구사항을 그대로 수행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시통첩과 같은 법령에 없는 자치권을 제약하는 것들 이거를 근본적으로 없애는 것도 가장 중요한 개혁인데 우리는 사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좀 적습니다. 재원조달 아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워낙 이제 지방세가 20% 수준에 머물러 있고 문재인 정부가 지방소비세라는 이름의 세율을 올렸습니다만 그래도 26%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재원을 중앙에 의존하는 구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나 시설들이 전국 획일적입니다. 어느 지역에 가나 동일한 서비스를 동일하게 제공하다 보니까 노인이 많은 곳이나 아이가 많은 곳에 차별화가 되는 행정을 실질적으로 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그럼 지역을 내면 우린 제대로 책임을 지고 있느냐? 단체장도 지방의원도 주민도 사실은 책임질 의지가 별로 약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업무가 또는 어떤 시설이 자기 지역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일시적으로 자기들이 세금을 더 내서라도 그것을 하고 싶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어떤 지역도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지역은 없습니다. 대부분 다 손을 광역에 벌리거나 중앙정부에 벌려서 거기서 돈을 주면 하고 안 주면 불평만 하면서 아주 중요한 사업이나 시설도 그냥 미루고 있는 것이 한국의 현실입니다.
이게 이제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이고 일반적으로는 좀 듣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중앙이 지방을 통제하는 형태가 아주 법률과 제도 속에 내재화된 기본적인 요소와 그다음에 행정을 통해서 하는 개별적 요소로 나누어지는데 우리는 헌법서부터 지방자치법서부터 지방자치법 시행령까지의 또는 지방세법, 헌법에서 지방세법 시행령까지 이루어지는 그 체계화 속에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중앙의 지배 통제 구조가 내재화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정자치부를 통한 지방의견의 조율이라고 해서 중앙이 어떤 정책을 실시할 때 광역의 부단체장들을 전부 소집합니다. 중앙정부가 이런 걸 지금 실시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십시오. 그런데 광역의 부단체장들은 다 행정자치부에 공무원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앙이 지방을 통제하는 또 다른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중앙지방행정의 연동체계화, 아까 말씀드린 각종 지침, 통첩 뭐 이런 걸 통해서 일목요연하게 획일화된 행정을 하도록 합니다. 개별적인 요소는 뭐 세 가지인데 가모적 관계, 조정적 관계, 유도적 관계인데 가모적 관계는 중앙정부와 각종 제도를 통해서 지도를 하거나 감사를 하거나 또는 시정조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조정적 관계라는 것은 조직은 그러니까 수원시가 부시장 하나를 늘리려면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조직의 인원을 늘리려고 해도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게 총액인건비 제도로 통제되긴 하는데 총액인건비 자체가 중앙에 의해서 통제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유도적 관계라는 것은 국고보조금이 대표적인데 중앙이 이렇게 유도를 합니다. 자, 이제 중앙이 어떤 지역에 어떤 시설을 좀 설치하고 싶은데 중앙의 목적 때문에 정책 목적 때문에 그럼 그 지역을 유도할 때 내가 너희 지역에 200억을 지원할 테니까 네 돈 100억을 보태서 300억을 가지고 이런 시설을 만들겠느냐라고 유도를 합니다. 그럼 대부분 모든 지역에서는 이 꽁돈이 중앙에서 200억이 내려옵니다. 공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주머니에 있는 돈 100억이 나가는 건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300억을 줘서 만들었는데 1년 12달 그걸 이용하는 것은 10손가락 숫자도 안 되는 그런 시설을 지역이 만듭니다. 대표적으로 한 예를 들면 광주시에 아시아 문화의 전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무슨 뭐 문화수도라는 형태로 해서 정책을 실시하면서 만들어 놨는데 광주시에 문화예술인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시설입니다. 그냥 중앙정부가 파견하고 중앙정부와 관련한 시설이라 실질적으로 지역에서는 의미가 없는 시설인데 그걸 딱 광주의 문화의 전당이라고 만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뭐 이런 형태의 정책들이 전국 곳곳에 굉장히 많죠. 바로 이런 것들이 중앙지방관계의 문제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헌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17조, 118조에 법령에 의해서 모든 건 맨다니까 헌법에 권한도 주어져 있지 않고 헌법에 지방재정에 관한 단어는 한 단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법률과 명령에 의해서 만들게 되니까 중앙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2016년에 수원시의 돈을 뺏어가는 조정교부금 제도를 바꿀 때도 시행령 하나를 바꿔서 그 모든 돈을 한 2천억에 가까운 돈을 가져간 겁니다. 자, 이런 문제들 헌법의 제약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왜 분권을 요구할까라는 걸 이렇게 두 개를 대칭시켜 봅니다.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그러면 한쪽은 나쁘고 한쪽은 좋은 건가? 이거는 어느 게 좋고 나쁜 거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때로는 중앙집권이 필요할 때도 있고 때로는 지방분권이 필요한데 지금 시점에 우리는 지방분권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방분권을 주장하는 거죠. 개발계획기에 지방분권을 했으면 아마 지금처럼 고도성장을 우리가 빠르게 실현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물론 더 나은 형태의 어떤 경제발전을 수행했을지는 모르죠, 누구도. 그건 뭐 사회를 실험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고도성장을 그렇게 급속한 시간에 해낼 수 있었던 것은 자원과 인력을 동원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중앙정부가 온전하게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지금은 중앙정부가 이렇게 자원을 동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위기가 발생해도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적어지는 것은 그런 데 있는 거죠. 자, 이제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분산의 문제. 여전히 수도권 어떤 집중과 분산은 사실은 집중보다는 분산이 좋습니다. 어떤 경우도. 그런데 문제는 분산을 가지고 출발을 해도
시간이 지나면 집중이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그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발전의 법칙입니다. 근데 우린 자꾸 사회에서 그걸 무시합니다. 국가가 균형 발전 정책을 쓰면 지역이 균형 발전될 거다. 그건 환상입니다. 정치인들이 현실적인 불공평이나 지역적인 양극화를 합리화하기 위한 단어로 사용되는 게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이고 국가 균형 발전 정책입니다. 어떤 자본주의 국가도 균형 발전 정책을 성공할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다만 완화시킬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제도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어떤 관행에 의해서 집중을 가속시키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통제하면은 집중이 완화되고 분산이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집중을 막을 수 있는 방치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는 없다. 그 점에서 우리가 이제 분산 정책의 한계성을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지방분권의 문제는 획일성이냐 다양성이냐입니다. 이것도 좀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직적인 어떤 행정체제냐 유연한 행정체제냐, 그 다음에 지배종속 관계냐 대등협력 관계냐고, 여기서 제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건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회현상은 그 속에 흐르는 사회의 일정한 어떤 법칙적, 어떤 원리적 구조가 있는데 우린 그거를 의식하지 않고 현상을 보고 어떤 개혁을 요구할 때 그 개혁의 방향은 실패하기가 쉽다. 현실에서 많은 개혁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그런 겁니다. 자치분권 개혁의 많은 것들이 실패하는 이유도 자치분권 개혁의 원리를 따르지 않고 현상에 집중해서 그 현상만을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자치분권 개혁이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로 편법, 현상에 치중하는 사람들의 개혁은 편법에 치중하게 됩니다. 우선 당장 어떤 눈에 보이는 잘못된 걸 고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고쳐봐도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돼 있지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지방분권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죠. 대표 없이 조세 없다. 그 다음에 자율 없이 책임 없다. 특히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지방에 자율성을 주지 않고 지방에다 책임성을 요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두 가지가 분권을 이야기할 때 사실 오늘 60년대 많은 그 고연령층자들, 특히 저같이 이제 70대 넘은 이 영감들이 광화문에 가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은 다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면 60, 70년대 강력한 권위주의 정부가 일관되게 그냥 탁 눌러서 모든 것을 그냥 딱 획일적으로 해버렸을 때 뭔가 눈에 보이거든요. 이거 뭔가 되는 것 같다. 그런데 그 결과가 오늘입니다. 그래서 다양성은 언제나 옳다. 획일성은 언제나 옳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하고 또 사회에서는 그것이 증명이 됩니다. 그 다음에 획일화도 동질화된 사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60, 70년대가 그런 거였죠. 유신체제 이런 걸 통해서 뭐 모든 나라가 언론도 통제하고 교육도 통제하고 다 해서 획일화시켰지만 그런 사회는 결코 오래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위험한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획일화를 동질하는 사회는 위험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린 사회의 모습이 뭘까에 하나 질문을 던집니다. 제가 몇 가지. 인간은 이기적일까요? 이타적일까요? 대답하기 힘듭니다. 제가 가르치는 경제학은 인간은 이기적이라고 전제하고 경제학 이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본능적으로 보면 이기적인 측면이 저도 지금까지 살아본 경험에 하면 이기적인 측면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기적이지만은 않습니다. 누군가를 보면 도와주고 싶다든지 함께하고 싶다는 감정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사회는 이 이기심과 이타심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사회 구조는 이기심이 더 발현되는 구조일 때 어떻게 우리는 이타심이 발현되는 구조를 잘 만들어서 이 두 개를 조화시킬 수 있을까? 이게 우리가 현실에 나오는 모든 모순의 출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유시장 경쟁사회, 그건 이기심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런데 포용적 협력사회는 이타심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그냥 포용적 협력사회를 외친다고 하면 그게 될까요? 체제는 자유시장 경쟁 체제인데 바로 이 점이 우리가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도 포용적 협력사회를 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을 실시했는데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자본주의적 본질 구조인 자유시장 경쟁 사회에 대한 어떤 문제를 방치한 상태에서 그것만 추구해가지고는 절대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오늘 주제가 대한민국 불평등과 정의로운 전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평등과 불공정의 지표를 가지고 있나요? 어떤 게 불공평한 겁니까? 어떤 게 불공정한 겁니까? 우리는 어떤 현상을 보고 질문을 하면 사람들이 그거는 불공평한 거야. 그거는 불공정한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회적인 제도를 개혁해 나갈 때는 그렇게 막연히 얘기할 수 없죠. 어떤 지표나 어떤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비로소 불공평이나 불공정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법 앞에 왜 돈 있는 놈은 안 잡아가고 몇 조 원을 떼어먹어도 뭐 해먹어도 그냥 대충 뭐 집행유예 나오는데 왜 누구는 100원 훔쳤는데 1년 징역이냐. 이건 불공정한 거죠. 누가 봐도. 법이 불공정한 거죠. 그런데 누구는 100만 원을 번데 누구는 300만 원을 번다. 불공평한 건가요?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지표가 필요한 것이죠. 바로 그 점에서 우리 사회는 지금 불공정과 불평등에 대한 과잉 인식이 한쪽에는 있는 거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저도 불공정하다고 보고 불공평하다고 보고 평생을 지역격차와 소득격차를 가지고 논문도 쓰고 연구를 해왔는데, 그런데 우리 사회가 이야기하는 것들에는 너무 각자의 입장에서 보는 불공평과 불공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합의하는 어떤 기준을 만들어가기가 쉽지 않더라. 그래서 그 점도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항상 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국가는, 우리는 중앙정부가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국가고 중앙정부라고 봅니다. 근데 국가는 중앙정부가 아니죠. 국가를 유지하는 정치체제가 있고 그 정치체제에는 중앙정치체제가 있고 지방정치체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협력해서 하나의 국가를 유지하는데 우리 사회의 모든 인식은 국가는 따로 존재하고 지방은 그냥 그 속에서 부차적으로 존재하는 존재로 인식하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럼 그 밑에 있는 게 국가는 무엇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국가는 정부를 갖고 있는데 그 정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있습니다. 지방분권은 단체장의 권한을 늘리는 게 목표일까요?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많은 자치분권은 보이지 않게 이게 목표였습니다. 시장의 권한이 없단다. 도지사의 권한이 없단다. 그럼 뭐 그 사람들한테 권한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 뭘 우리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정말 그 사람들이 권한이 없어 우리한테 해줄 걸 못 해주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들이 갖고 있는 권한 속에서 얼마나 시민과 도민이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요소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별로 그게 생색이 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별로 거기서 자기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떤 쾌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별로 찾아서 할 생각이 없습니다. 골머리만 아픕니다. 그러니까 뭔가 큰 거, 그냥 국민들 눈에 보이는 거 펑펑 터뜨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들은 중앙정부가 대부분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통제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방의회나 의원의 권한을 또 늘리는 게 목표인가요? 물론 지금은 너무 헌법에서 적기 때문에 늘려줘야 됩니다. 의회의 권한도 늘려줘야 되고 의원의 어떤 지위도 늘려줘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또 그게 목표도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주민참여기회만 늘리면 분권인가요? 그래서 우리는 뭐 주민 3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소환권, 투표권 뭐 이렇게 해서 쭉 하는데 또 그걸 늘리면 자치분권이 제대로 된 걸까요? 결국 우리는 이 세 가지가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것이 자치분권 체제의 핵심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럼 그게 뭘까? 짧게 넘어가 이제 시간이 많이 가는 것 같은데. 이것도 아주 교과서적입니다. 오늘 제가 연령이 있는 분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좀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정부가 뭘 하면 모든 걸 할 수 있다. 또 정부는 모든 걸 다 우리를 위해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회에는 세 가지 체제가 있습니다. 우선 경제 체제가 있고 사회 체제가 있습니다. 생산의 장이 있고 생산에서 돌아오면 우리는 다 회장님이건 그 회장님의 운전기사이건 집으로 돌아오면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활의 공간이 존재하는 거죠. 두 개의 공간은 엄연히 다릅니다. 두 개의 공간에서 움직이는 행동의 방식은 다릅니다. 생산의 공장에서는 철저하게 경쟁과 영리주의에 입각합니다.
가장 최소의 비용으로 가장 최대의 생산량을 내서 가장 최대의 이윤을 얻는 것, 그것만이 기업의 목표입니다. 기업은 절대로 사회적 봉사가 목표는 아닙니다. 일단 그렇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물론 오늘날 그 기업의 행동을 가지고 사회적인 어떤 활동을 요구하는데 그건 이런 겁니다. 기업이 비용을 반영하는데 사회에 미치는 나쁜 영향들에 대해서 그들은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고 생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환경도 파괴되고 뭐 온갖 부작용이 생기니까 지금 우리는 이제 그걸 방치할 수 없다 그러니까 너희 기업들도 이 비용을 부담해라라고 해서 마치 ESG 논의에서 기업의 부담, 아직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생색내서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생산의 장에서 발생되는 모든 비용이 가격으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린 그거를 가격에 반영시켜라라고 얘기는 반영을 안 시키니까 그럼 네가 얻은 이윤 중에 일부를 우리 사회를 위해서 내라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당당하게 권리로서 우린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사회는 그들이 이 돈을 많이 내면 대단히 훌륭한 기업가고 이걸 안 내면 훌륭하지 않은 기업가가 됩니다. 그건 안 내는 건 나쁜 놈인 거고 내는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특별히 훌륭한 게 아니라. 자, 어쨌든 이런 거죠. 그런데 반대쪽에 회장님도 돌아오면 동네 뭐 아저씨나 뭐 이렇습니다. 그들은 사회로 오면 결국은 지역사회는 경쟁이 아니라 협력인 거죠. 영리적인 게 아니라 비영리적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이고 무상의 노동을 제공합니다. 부인이 뭐 저녁 해주는데 밥값 내라고 해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빨래를 해주는데 세탁비 내라고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무상의 자발적인 노동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각자에. 그러니까 이제 생산 쪽에도 문제가 생기니까 정부가 생산에 개입을 해야 되는 거고 이쪽에 생활 쪽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정부가 개입을 하는데 정부는 뭐냐? 아무것도 없는 존재입니다. 권력만 있는데 권력은 헌법에서 주어진 겁니다. 헌법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그 국민으로부터 나온 권력을 대행하는 게 정부니까 그래서 그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돈을 걷어갑니다. 세금을 걷어가는데 그걸 가지고 생산에도 쓰고 생활도 쓰지요. 그래서 그 정치체제는 민주적으로 돼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게 민주적으로 되지 않으면 이 무상강제적인 내용이 왜곡되는 겁니다. 이제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정부 세 개가 잘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사회가 잘 발전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우리가 잘 이제 이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의 관계도 잘 안 되고 중앙정부와 사회보장기금의 문제도 잘 안 되고 또 이 지방정부와 사회보장정부가 협력이 잘 안 되고 이러면 이제 그 사회는 삐거덕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21세기와 20세기의 구분은 어떻게 되는가? 20세기는 우리처럼 개발도상 국가도 중앙집권체제였고 선진국처럼 강력한 복지제도가 실시된 나라도 중앙집권 국가였습니다. 개발도상 국가는 발전을 위해서, 선진국들은 복지를 위해서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를 실시했던 겁니다. 그게 이제 케인스형 복지국가 체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제 중앙과 지방이 어느 정도 지배종속 관계를 갖습니다. 그런데 이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를 요구했던 그 케인스형 복지국가가 세계화 때문에 무너집니다. 국경이 허물어지니까 이제 강력한 통제를 통해서 세금을 걷고 그 돈을 가지고 복지제도를 실시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이제 세금을 많이 걷으면 도망갑니다. 해외로.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나라가 감세 정책을 쓰게 되고 복지 수준을 낮추게 되고 하는 것들이 20세기 말에 나타났던 현상인데 그러니까 이제 21세기로 넘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런데 복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이제 지방이 그것을 담당하는 쪽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연한 지방분 국가로 바뀌는데 선진국은 그렇게 바뀐 겁니다. 1980년대부터. 한국은 이제 지금 협력적 복지국가를 바꿔가는 단계, 이제 선진국에 막 들어섰으니까. 자, 어떻든 이제 이런 구조에서 문제의식입니다. 뭐 쭉 나오는데 이게 다 하는 건데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대외 여건, 뭐 세계화, 4차 산업혁명, 미중 갈등과 신보호주의, 기후위기, 뭐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그냥 몰려들고 있습니다. 압력이. 안으로는 저출생 고령화 문제, 저성장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모든 활동이 시장화됩니다. 심지어 애를 낳는 것도 이제 시장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떡합니까? 다 뭐 인공으로 뭘 하고 뭐 돈을 내고 뭘 하고 해서 이제 애도 만듭니다.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인간의 자연적인 욕망의 문제가 이제는 시장을 통해서 모두 해결되는 형태로 바뀌어가고 있는 겁니다. 거의 모든 것들이. 안보 불안, 지역 소멸 위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대내 여건이고. 근데 시장 경제는 우리나라 시장 경제가 혁신 역량이 한계에 부닥쳤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재벌 체제라는 것도 얘기를 하고 노동 시장의 파편화도 문제입니다. 이 노조의 문화의 경직성도 동시에 문제입니다. 재벌의 경직성과 똑같이. 그다음에 이제 책임 정치가 아니고 무책임 정치죠. 나눠먹기식 대결 정치. 대결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끼리는 적당히 나눠 먹습니다. 적당히. 그래서 누구도 일반 국민은 잘 모르게 저희들끼리 서로 이권을 나눠 갖고 적당히 자기들은 영원하면서 그냥 대대손손 해먹을 수 있는 구조들을 만들어가는 거죠. 계층 지역 간의 양극화 문제, 뭐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다 하려면 결국은 우리가 지방 분권 체제를 통해서 위로부터 개혁이 아닌 아래로부터의 개혁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내야 된다. 이게 우리가 분권을 요구하는 건데, 뭐 이론적 배경은 넘어가는데 요거 하나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2세대 지방분권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수주의나 분권에 반대하는 사람들 주장하는 논거입니다. 1980년대 이후에 선진국들이 지방분권을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그걸 보고 후진국들을 따라서 이제 막 지방분권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 하면은 후진국에서 개발도상국가들에서 지방정부 채무가 늘어나고 경제위기가 그냥 발생하는 겁니다. 파산이 되고 막고요. 여러분들이 뭐 그리스, 뭐 남미 국가들, 그다음에 스페인 뭐 여러 군데서 그동안에 국가 파산에 가까이 갔던 상황을 뉴스로 들었을 겁니다. 자, 분권을 했더니 이런 현상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분권이 꼭 최선의 방책이냐, 분권하면 꼭 잘 될 거냐라는 질문을 2세대 재방분권 이론가들이 던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분권을 추진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입니다. 아까 이때 단체장의 권한을 많이 주면 우리한테 잘해줄까요? 아닐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겁니다. 지가 그냥 시장 삼선 해먹으려고 오히려 저한테 삼선에 유리한 정책만 쓰지 시민들을 위한 정책을 잘 안 쓸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래, 저를 밀어주는 세력을 위한 정책만 쓰지 그렇지 않은 사람을 위한 정책은 안 쓸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성남시에도 보면 자기 임기 중에 뭔가 더 해가지고 뭘 보이려고 그냥 이런 돈 저런 돈 다 끌어다 그냥 사업을 해놨는데 자기가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해에 갚아야 될 돈이 예산에 편성이 안 돼 있었습니다. 갚을 돈이 없었던 게 아니고 갚으려고 준비했던 돈을 끌어다가 삼선원데 어디 써버린 겁니다. 근데 떨어져 삼선됐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왜? 슬쩍 그냥 추경해가지고 적당히 감춰서 넘어가면 시민들은 모르니까. 그런데 떨어진 거죠. 이런 일들이 도처에서 사실은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 그랬지. 바로 이제 이 2세대 지방분권 이론의 경고, 분권을 한다고 꼭 지역이 잘 되는 게 아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는 시민의 감시체제가 잘 적정되지 않으면. 그런데 이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쭉 보면 여러분들 그동안 우린 정치 집권, 행정 집권, 재정 집권, 문화 집권으로 돼 있었는데, 그러면 다 아시는 거죠. 그렇죠? 굳이 제가 설명 안 해도. 근데 이제 그거를 정치도 분권을 하고, 행정도 분권을 하고, 재정도 분권을 하고, 주민도 분권하라는 거죠. 정치 분권은 뭐 주로 이제 오늘 내용 지역정당으로 되지만, 다음 주에는 중앙지방정치도 그거 관련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중에 많은 부분이 됐습니다. 많은 부분이 됐습니다. 뭐냐 하면 선거 공영제 강화됐고 입법 기능도 뭐 온전하지 않죠. 조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이양 문재인 정부에서 지방이양 일괄법을 해서 그냥 한 700~800개 이상 권한이 빡 한꺼번에 됐습니다. 경찰 실시됐죠. 교육자치 통합은 아직 안 되는데 그 자치단체가 재정위기에 빠질 수 있는 자치단체는 교육을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을 막아놨었는데 문재인 정부가 이걸 풀었습니다. 그런 지역도 교육은 도와줄 수 있다. 뭐 그다음에 지방세 문재인 정부가 지방소비세를 26.5%까지 올리면서 엄청난 분권을 해서 20%, 26%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다음에 뭐 주민삼권도 많이 강화됐죠. 주민자치제 지금 뭐 많은 지역에서 지금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거를 착종 상태라고 규정을 합니다. 우리나라 지방분권이. 한자 용어이긴 한데 뒤죽박죽 혼돈에 빠져 있다라는 단어입니다. 착종 상태라는 것. 왜 그럴까?
우리는 저도 그렇고 학자인데 아주 위험한 짓을 하고 있는 게 뭐든지 선진국의 이론을 도입하다 그걸 한국에 쓰면 잘 될 거라는 착각입니다. 물론 아까 제가 편법과 그다음에 현상 속에 원칙과 법칙을 찾아야 된다니까 이론은 원칙과 법칙을 찾으니까 선진국에 있는 어떤 제도가 그 원칙과 법칙에 잘 맞는 어떤 제도라면 우리가 그걸 도입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건 맞죠. 그러나 그 밑에 있듯이 아래로부터 시민혁명을 거쳐서 이루어진 나라들에서 발전하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와 위로부터의 개혁을 통해서 민주화를 이룩하고 그런 사회에서 전개되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는 모습이 전혀 다릅니다. 영국과 프랑스와 미국에서 또는 캐나다나 뉴질랜드나 오스트리아처럼 영미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그 다음에 독일이나 또는 일본같이 혁명을 거치지 않고 위로부터 개혁했던 나라들의 지방자치나 지방분권의 내용은 민주주의의 내용은 많이 다릅니다. 우린 이걸 무시하고 우리나라의 많은 분권론자들이 스위스 이야기를 입에 아주 달고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걸 우리나라에 갖다 놓으면 그대로 될까요? 불가능한 겁니다. 수백 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스위스 민주주의와 스위스의 지방자치가 이제 불과 반세기도 안 되는 민주화의 경험, 그 다음에 30년도 안 되는 지방자치의 경험을 갖고 있는 한국에 적용했을 때 주민은 그걸 감당할 능력이 돼 있을까? 단체장이나 의원들은 그걸 감당할 준비가 돼 있을까라는 게 제대로 분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자이기 때문에 그런 중앙집권 체제가 그냥 유연한 분산 체제로만 바뀐 겁니다. 87년 헌법체제에서. 요 밑에 얘기 여러분들 공감할 거이면서 저는 굉장히 우리는 정권 교체는 해봤지만 지배 세력의 교체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지배 세력의 교체, 대통령과 국회의원만 직선으로 교체했지 경제 권력과 정치 권력의 유착, 재생산 과정은 한 번도 고쳐본 적이 없습니다. 체제 개혁이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중앙집권 체제를 가지고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지방정부는 중앙집권 세력의 출장소 역할만 수행했지 지역의 자율성은 배제해온 게 87년 헌법체제입니다. 정치, 관료, 재벌, 언론, 학계가 유착된 구조의 이 사회적 재생산 구조를 우리는 깨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틈새를 벌려서 그렇지 않은 기업, 그렇지 않은 정치인, 그렇지 않은 학교, 그렇지 않은 어떤 언론이 발전할 수 있는 틀을 제대로 아직 못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수차례 거듭된 시민들의 저항과 촛불혁명은 중앙 권력만 교체해냈지 중앙에 종속된 지방의 식민지성을 극복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지역정당을 이야기하는 이유입니다. 지방분권은 왜 착정선택에 빠졌을까? 그냥 아까 보셨죠. 현상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게 분권됐다. 근데 사실은 그 내부의 질적인 통제 기준은 오히려 강화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인 이제 그런 구조들이 한국의 지방분권을 정관제, 언학, 유착 구조가 한국의 지방분권을 착종 상태에 빠뜨리고 있다. 중앙 언론은 지방분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다루지도 않습니다. 가끔 한 번씩 특집으로 다루는 척하는데 그런데 선거 때만 되면 지방의 부정부패만 드러나지 지방이 잘하고 있는 건 잘 기사화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방자치를 하면 문제가 많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쇠뇌시키는 제도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세원을 지금까지 많이 이양을 했는데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돈이 굉장히 지방으로 많이 내려왔는데 왜 재정 자립도는 30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락했을까? 지방정부의 재정 여력은 왜 지속적으로 감소했을까? 국고보조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국고보조금이 갖고 있는 마약 같은 성질을 지역은 제대로 모르고 주면 고맙습니다. 얼씨구나 받습니다. 그게 지방자치를 옥죄는 고리입니다. 그 밑에 이제 중앙정부 측 지방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고 관료들은 산업화 시대의 관료 행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앙집권적 행태를 보입니다. 지방정부는 타성에 의한 중앙의존성을 가지고 있고 내생적 발전의 의지가 없습니다. 아주 빈약합니다. 토세력의 유착과 지방재정의 비효율성이 고쳐지지 않습니다. 우리 수원처럼 시민사회도 많이 발전돼 있고 대도시들 한 10개 정도, 한 15개 정도는
감시 기재가 작동을 어느 정도 하니까 좀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 기초가 몇 개입니까? 226개입니다. 그중에 군이 80개가 넘고 시가 70 몇 개인데 이 합치면 150. 그러니까 자치구는 뭐 또 좀 다릅니다. 그렇죠? 그냥 한 150개가 넘는 자치단체 중에 한 10개 정도나 20개 정도만 시민들의 어떤 감시 기제가 좀 그것도 온전하게 아니라 조금 작동하지 나머지는 작동 안 합니다. 주민들 공동체 의식은 이미 해체되었고 비용 의식이 없습니다. 어느 게 이루어질 때 그게 저게 내 세금에서 만들어진 것이었을 때라고 생각하면 왜 저런 걸 하지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좀 적게 합니다. 그 이제 수원은 그런 게 적습니다. 완전히 없다고 얘기할 수 없겠습니다만 지역에 가면 희한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지역을 갔는데 다리가 하나 최근에 근사한 게 놓였어요. 냇가에. 제가 만약 그 길을 한번 달려볼까 하고 갔으면 전 죽었습니다. 그 다리의 끝은 낭떠러진 논입니다. 그 다리를 놓을 이유가 없는 다리를 근사한 콘크리트들을 해서 아마 돈 10억은 충분히 늘었으려고 보는 돈을 들여서 그 다리를 놨습니다. 자기 돈이면 그렇게 놨을까요? 그냥 중앙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이니까 그냥 놓은 겁니다. 이제 놀 데도 안 오는 게 놀 데가 없습니다. 근데 누가 어느 집에 그 동네 사람이 와서 우리 논 왔다 갔다 하는데 말이야 뭐 내가고 나 힘들어 좀 놔주면 안 될까? 그래요? 놔두시죠 뭐. 있는 돈이니까 그렇죠? 이런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상상을 해봅니다. 이런 사업이 여러분들 고향이 시골인 사람들 가면 산소 갈 때 이제 힘 안 들잖아요. 그렇죠? 산소 밑에가 그냥 뭐 다 포장되어 있는데 뭐 힘들어. 그 돈 누구 돈으로 포장했을까요? 그 지역 돈으로 했을까요? 동일한 내용입니다. 자, 주민의식, 비용의식이 없습니다. 자, 이제 이런 거. 이거 그냥 수치만 보겠습니다. 재정문건 지수를 계산한 건데 2006년부터 10년 동안 쭉쭉쭉쭉쭉쭉쭉 숫자가 줄어서 어디까지 59제 60% 되던 재정문건이 40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분권이 이루어졌는데 그 사이에 10년 동안 오히려 분권 지수는 엄청 줄어들었습니다. 이걸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에서는 돈이 온 것만 생각을 해 자기들이 권한은 줄어드는 건 선진국은 조금이지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분권이. 이게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이 이런 거죠. 제도가 잘못되면 잘못된 제도를 가지고 사람들은 행동을 합니다. 그거에 맞춰서 가야 되니까. 우리가 반세기를 좌측 통행을 하다 그랬죠. 우파인 이명박이가 우측 통행으로 바꾸니까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힘들었는데 지금은 아마 다 노인들도 웬만하면 다 이제 우측 통행할 겁니다. 가끔 길을 가다가 제가 우측을 갔는데 그쪽에서 좌측하는 바람에 제가 충돌할 때 속으로 우측 통행을 하면 안 부딪힐 텐데. 근데 또 다른 생각은 이 사람이 좌측 통행을 해서 이것을 못 바꾸는 모양이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제도랑은 그런 거죠. 그래서 법이 헌법이 중요하고 법이 중요하고 법령이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은 그걸 맞춰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근데 행동이 반복되면 구조가 됩니다. 그럼 사람들은 그거에 이제 익숙해지기 때문에 그게 나쁘거나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바로 그 지방자치의 비효율성과 무책임성은 이러한 제도에서 비롯된 거다라는 데에서 나옵니다. 정당제도입니다. 자, 이제 논점을 빨리빨리 가면 헌법의 정당이라는 장이 따로 있습니다. 헌법 8조에. 설립도 자유고 복수정당제 허용되고 민주적이고 쭉쭉쭉 나가는데 여기에 어디도 정당은 5개 이상 도에 있어야 되고 어느 도에서든 1000명 이상의 당원이 있어야 된다는 말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당법은 쭉쭉 나가는 건 나고 정당은 수도에 반드시 서울에 중앙당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중앙집권적 행태인 거죠. 왜 꼭 서울에 또 수도지 서울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있지도 않은 헌법교과서에 있지도 않은 무슨 관행상의 수도다라 가지고 서울을 수도로 만들었습니다. 중앙당이 거기에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5개 이상의 시도에 있어야 되고요. 시도마다 1000명 이상의 당원이 있어야 됩니다. 이 조건을 갖지 않은 3개의 조건을 갖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정당으로 등록될
때도 그냥 바로 소멸됩니다. 선거 때는 이제 일시적으로 허용이 되는데 안 되죠. 인정이 안 됩니다. 보조금은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거 과정에 누가 이걸 위헌죄 제소를 했습니다. 근데 그건 아까 했던 18조가 오히려 여기 보면 이제 정당법에 아이고 왜 이래 17조 18조 이게 쭉 나눠 있는데 아마 25조에 무슨 그 규정이 뭐 있는가 합니다. 제약하는. 그래서 그걸 위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헌법재판이 이럽니다. 지역정당을 배제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군소정당을 배제하려는 취지라고 보인다. 그럼 안 되는 거죠. 아까도 복수정당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의회 내 안정된 다수세력의 확보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는 군소정당 배제의 목적은 정당성이 있다. 라고 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특정 지역의 정치적 의사만을 발현한 지역정당을 배제하려는 취지가 헌법에 어긋나는 입법 목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것 때문에 지역정당 제도가 허용되지 않고 정당 공천제가 폐지되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5개 이상 도당당 1000명 이상이라는 것도 이게 각 전체 시도의 인구를 고려해 볼 때 과도한 부담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라고 헌법재판소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의 정당 설립의 자유에 어느 정도 제한을 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도 정당 공천제가 제한을 가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한 기간 또는 계속해서 상당한 지역에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행성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헌법상의 정당 개념의 표지 어디도 헌법에 이렇게 쓰여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그래서 합리적인 제한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9명 중에 3명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기초의원의 정당 표방 금지는 헌법이 추구하는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을 위한 입법 목적에 필요 불가결한 그것으로서 그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 또는 필요한 최소한의 부득이한 경우로 인정되므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건 위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소수 의견이죠. 9명 중에 3명이니까. 그러면 지역정당 공천제는 어떻게 해요? 바로 이제 2005년 법 개정에서 이 보면 이렇습니다. 처음 91년도 복원됐을 때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 공천제가 법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단체장 안 뽑았으니까 문제가 없죠. 그 의원은 그냥 거치게 보면 아무나 다 나오니까 이때 주로 누가 많이 나왔습니까? 부동산 소개소 그렇죠? 자, 왜 도시계획을 빼내야 돈을 벌어먹으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94년도에 그 문제점을 알고 법을 개정해서 다 정당 공천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서 95년 총선거를 앞두고 다시 기초의원은 정당 공천제를 배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96년, 2000년 두 번을 정당 공천이 없이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 선거법 개정에서 이제 정당 공천제를 부활합니다. 이게 아까 했던 2003년 위헌 판결에 입각해서 법을 고쳐야 됐고 법을 고칠 때 이렇게 했는데 이때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2004년도에 의원 유급제가 도입됩니다. 분권 진영의 요구에 의해서.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정당 공천제가 필요한데 의원 유급제가 도입되는데 기초의원을 다 자기 똘마니를 채우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군단위만 해도 7명을 지금 내 똘마니를 심을 수 있는데 일자리를 내가 풀어주면 나한테 충성할 텐데 그렇죠? 그래서 이래저래 정당 공천제를 복원한 겁니다. 왜냐하면 만일 위헌 판결이 났을 때 왜 광역은 정당인데 기초는 정당이 없느냐 이게 위헌 판결입니다. 평등의 원칙이 어긋난다. 그러면 사실 광역도 없애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니면 선거법을 고쳐서 지역 정당을 도입했으면 되는 겁니다. 그건 안 하고 요것만 냉큼 도입한 겁니다. 그때 여당이 민자당이었는데 오히려 재밌습니다. 민자당이 지방정치, 중앙정치에 예속되고 정쟁으로 지방행정의 혼란과 마비가 초래되고 지역사회 분열과 반목심화 등 지방의 자율성을 제어할 거다 해서 정당 공천제를 반대했습니다. 민자당이. 근데 민주당이 무슨 소리냐. 실적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반드시 정당을 허용해야 된다. 주민선택에 맡겨야 된다라고 민주당이 우겨서 민주당 정부니까 졌대.
노무현 정부 때니까 고친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라고 얘기할 수 없다고 아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어차피 국회의원이지 여야가 관계없는 겁니다. 그래서 유급제가 도입된 겁니다. 폐해가 뭘까요? 지방선거가 지방정치가 아닌 중앙정치에 예속된다. 이건 다음 주에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요. 저 이번에 기초의원 선거 못했습니다. 제가 사는 원천동에 양당에서 한 명만 신청해서 나는 투표권을 박탈당했습니다. 국회의원 지가 결정했는데 이게 지금 나의 헌법상 기본권이 이거에 의해서 박탈된 겁니다. 자, 우리는 왜 이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보지 않느냐는 거죠. 헌법에 보장된 내 투표권이 박탈되면 우리 지역구에 지방의원을 뽑는데 나는 투표도 못 해본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뭐 얘기해도 알죠. 그렇죠? 정당의 유력자랑은 지역위원장이나 국회의원이나 중앙당의 누구나 하여튼 이 사람들에게 결국은 똘마이 노릇하지 않으면 공천 못 받으니까 그렇게 우수한 지역자원이 전락할 거다. 그 다음에 지방정부의 왜 중앙당의 어떤 공천을 받은 단체장과 의원이 의회를 장악하고 있으면 그때 지방이 지역의 정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중앙에서 허락한 정치 때문에 지방 정치가 마비됩니다. 지금 뭐 수원시 의회에서부터 여러 의회와 단체장이 다른 곳에서 보면 중앙당 때문에 시민과 관련된 사업들이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기도 도의회가 양당이 똑같으니까 경기도 어린이들에게 학생들에게 가야 될 급식비가 예산이 추경이 통과되지 않았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통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12월인데 그렇죠? 자, 이게 다 공천제의 폐해라고 보는 거죠.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정당과 후보자의 정치적 자유도 또 다른 헌법적 자유니까. 그 다음에 선거권자들에게 후보자 선택에 바람직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정당이 잘 돌아가면서 이게 가능하죠. 이게 뭘 막았습니까? 지방의 토호 세력의 억제를 막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거꾸로. 그 다음에 정당 간의 경쟁에 의해서 오히려 투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여성과 청년 등 정치 시인의 등장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이게 정당 공천제가 오히려 그런 역할을 한국 사회에서 했었다고 해석이 됩니다. 근데 이제 부정적인 측면은 뭐 지금 충분히 얘기를 했으니까 뭐 몇 가지 더 나오긴 하는데 결국은 지방을 중앙의 헤게모니 속에 넣게 만드는 거다라는 거죠. 나중에 파일 달라고 그러세요. 전혀 지적재산권 요구 안 하니까 여기 이미 홈페이지 저쪽 바탕화면에다 그냥 가져가셨어요. 신선님인데 허락 안 받고. 자, 이게 이제 여러 군데서 나오는 부작용들에 대한 제가 그걸 짧게 한 건데, 경북매일 도당 공관위와 지역국회의원의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지역국회의원들의 경우 지방선거를 치르고 곧바로 다음 총선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공천할 때 사심이 작용할 수 있다. 공천 내내 파열음이 작동되고 있다. 뭐 이거 20년은 7차례 지방선거에서 공천 논란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도당의 사천 논란, 그다음에 지역 정치권 관계자가 이게 영남에서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보수정당 세강은 안동에서 4년 전 자유한국당이 3동을 낙선하는 일을 벌였다. 당협위원장이 지 총선 가도에 방해가 된다고 3선에 도정하는 단체장을 뺐는데 그 단체장이 무소속을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당이 떨어지고 무소속이 됐습니다. 이번 영남 호남에 이런 사람 많습니다. 의성군에서도 제 후배인데 3선 한다고 공천을 안 줬어요. 무소속을 나와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죠. 그 친구는 오히려 잘 됐어요. 그렇죠? 3선 하는 동안에 누구 눈치 안 보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됐으니까. 자, 이 박승원 시장 잘한 친구를 어느 이상한 의원이 공천을 안 했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다시 공천을 해서 당선돼서 아주 지금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박승원 시장 의원,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을 같이 한 참 아주 훌륭한 그런 시장이더라고요. 의식도 있고요. 내용이. 물론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더 시정을 곰곰이 보진 않았는데. 그럼 폐지가 답이냐?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이 뭐 완주군 군민을 위해서 대상으로 한 뉴스인데 60%가 단체장 정당 공천 폐지해라.
67%가 군의원 정부는 폐지하라는 의견이랍니다. 경향신문에 났던 건데. 이규 교수도 이런 주장을 했죠. 뭐 지방은 철저히 중앙의 식민지로 전락했다. 그리고 전주시 의회 관계자는 해당 지역구 기초의원 생사여타권을 쥐고 있는 상황에 선거를 도와달라는 의원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는 것이 기초의원이다. 뭐 뻔하죠. 강원일보가 조사한 것도 150여 명을 상대로 했는데 거의 62.3%와 81%가 다 폐지를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은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고 일단 정당 공천제가 문제가 있다는 내용을 많이 들었으니까 폐지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오규석 기장군수의 이야기인데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초대 군수로고 2번을 나왔는데 떨어져 있는 적에서는 5대에 다시 돼가지고 3선을 성공한 사람입니다. 괴짜입니다. 이분 인터뷰하자고 할 때 그냥 끝까지 인터뷰를 거절해서 제가 인터뷰를 못, 3선 이상 30명 중에 28명 인터뷰했는데 이분만 인터뷰를 못했어요. 제가. 안 해주시더라고. 근데 이 사람이 하여튼 뭐 그냥 철저하게 정당 공천제 반대론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해보니까 이게 안 되겠더라. 이 정당 해가지고는 완전히 수족처럼 부리고 말이지. 뭐 우리 다 아는 내용입니다. 폐지론. 그래서 2012년 대선에서 세 후보가 박근혜, 문재인 또 하나 세 후보가 다 이거 약속했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물론 약속 안 지켰습니다.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는 이 위헌 판결만 가지고도 정당 공천제 폐지는 안 되는 겁니다. 다른 방식으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안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당과 야당, 기존 세력과 신진 세력, 지역국회의원과 기초연단 이 사람들의 정치적 이해가 충돌하는 겁니다. 간단한 건데, 그렇죠? 중앙 정치 세력들의 이해가 충돌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정략적으로 접근을 해왔지. 그는 개별적으로 물으면 다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국회의원들. 그런데 단체로 모이면 안 합니다. 기득권 양당의 정치적 이해에 걸린 사활의 문제라고들은 봅니다. 그렇다고 그럼 폐지하면 해결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 정당 정치의 문제점 때문에 이 조화로운 발전 방안은 하나는 이제 우리가 공천 과정을 계속 투명화하고 민주화하고 그렇게 하면 정당 공천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왜곡의 과정을 최소화할 수 있는데 여전히 이게 이제 어려운 지난한 과정이죠. 그래서 우리 이제 두 번째 이유가 오는 게 지역 정당의 도입은 불가피하다. 다시 이제 조금만 이게 이제 지역 차원의 생활 정치를 위해서는 지역 정당의 도입이 불가피하다. 그럼 지역 정당이라는 게 뭐냐? 뭐 리지널 파티 또는 로컬 파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정 지역에서 지방정부나 지방에서 활동하는 정당을 통상 이런 지역정당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중앙정치에서 활동하는 사람을 지역정당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통상 정의는 지역정치권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지방정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일본과에서는 조금 이따 보고 선진국에서 이 지역당은요, 굉장히 위험한 당입니다. 분리독립을 주장하는 지역들이 이 지역당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이탈리아 북부에 동맹 그다음에 또 하여튼 여러 이름의 지역당들이 있는데 이들은 이탈리아 북부에 있는 3개 주를 독립시켜서 독립국가를 만들자는 겁니다.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이태리에서 가장 잘 사는 세계 주입니다. 자기들만 따로 살면 엄청 잘 살 수 있는데 그걸 자꾸 이 못 사는 남부 쪽에 지원을 해주니까 자기들이 못 산다 이런 뜻입니다. 스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페인도 바르셀로나 지역이 아주 경제적으로 제일 잘 나가는 지역이거든요. 그냥 여기 이제 독립하려고 카탈루냐 지역이라고 하는데 캐나다, 프랑스만 쓰는 퀘벡주가 이제 분리 독립하려고 하니까 퀘벡의 지역 정당이 많습니다. 그들은 중앙정부에서 활동하는 지역당을 만드는 퀘벡당이라는 걸 만드는 거예요. 스코틀랜드도 독립하려고 그러죠. 물론 아일랜드 독립은 별개 얘기입니다. 스코틀랜드도 끊임없이 선거를 통해서 독립하려고 애를 씁니다. 주민투표인데 계속 이제 아직까지는 부결되고 있습니다. 아일랜드 그렇고. 뭐 이런데 이제 그런데 그렇지 않은 국가들 또는 그런 국가들 안에서도 이제 그렇지 않은 지역 정당이 있습니다. 독일 같은 바이에른주에 있는 바이에른 기독교 사회동맹은 지역 정당인데 이게 전국 정당인 기독교 민주동맹과 동맹을 맺어가지고 바이에른주에서는 지역당으로 활동을 하고
중앙에서는 기독교민주동맹과 연합해서 중앙당을 활동한답니다. 그리고 이제 보는 것처럼 뭐 선진국 많은 나라들이 다 지역 정당을 허용한다. 미국은 일부 주에서만 허용을 하고 있고 전부 50개 주가 다 하는 건 아닌 3분의 1 정도에서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일본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본이 재밌는데 일본도 법에서 정당 요건이 우리보다는 덜하지만 까다로워요. 국회의원 5명 이상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유효 투표의 2% 이상을 얻어야 정당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 안 되니까 당연히 지역 정당에 대한 정의는 없습니다. 우리처럼 뭐 서울에 있고 오개도에 있어야 되고 1000명 이상 이런 건 없습니다. 여기는 오히려 국회의원만 있으면 됩니다. 참의원, 중의원에서 거기는 우리보다 숫자가 훨씬 많으니까 그렇죠. 그 중에 아니라 5명만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2% 그러면 우리는 2%인가 뭐 정의당과 뭐 몇몇 당은 다 가능한 거죠. 정당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 정당은 2019년 4월 자료죠. 이제 인터넷에 들어갈 때 이때까지 베낀 자료가 없던데 없답니다. 정당 요건을 충족하는 이 2개의 요건을 충족하냐. 그런데 그런 이름만 지역 정당은 뭐 수백 개가 있습니다. 이름만 지역 정당은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정당 보조금 못 받고 당연히 선거할 때 정당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선거가 이제 그러니까 어떤 토론회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토론회에 껴주지 않습니다. 이게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는데 그러나 출마는 할 수 있습니다. 지방선거에 출마는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제일 유명했던 건 뭐냐면 오사카 유신회라는 겁니다. 오사카 지사가 만드는 정당인데 이게 그냥 선풍을 일으키면서 오사카 시장과 시 전부 장악해버리니까 이게 이제 힘이 커져가지고 이게 전국 정당이 돼서 일본 유신회라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이름이. 오사카 유신회라는 데서 이제 커가지고 중앙 정권에까지 도전해서 뭐 한때는 총리 후보로까지 거론되기도 그랬습니다. 그거 이외에 정당이 많이 있는데 뭐 오사카 유신회, 감세 일본 이것도 뭐 지역의 의회를 많이 가지고 있답니다. 이건 이제 감세 일본인데 이건 아마도 보수 지역인 것 같습니다. 이제 감세가 일본인 감세 때문에 망했는데 사실은 저렇게 잃어버린 30년의 출발점이 저 대규모 감세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하여튼 그걸 또 주장을 합니다. 도쿄에 있는 도민 퍼스트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단체장이 관여해서 만든 지방의회에도 의석을 상당히 가지고 있는 지역 정당들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지역 정당은 사실 메이지 초기에는 중앙정당은 없었고 지역정당만 있었답니다. 이게 이제 커지면서 중앙정당으로 합류되면서 이렇게 됐다는 거죠. 아유, 시간 됐네? 다 됐네. 그래서 이제 쭉 있는데, 내용은 이런 거죠. 일본의 지역정당이 발전한 거는 크게 하면은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유력한 단체장이, 시의회가 저 중앙정당에 추천한 애들 막 장악하니까 그냥 말도 안 듣고 막, 시장 일에 간섭하니까 못 사겠어요. 저거 그냥 가르치고 그냥 내가 추천한 애들 다 만들면 이러기 편한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지역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공한 게 아까 했던 오사카 유신회하고, 그 다음에 감세 일본입니다. 나고야인가요? 감세 일본 아마 나고야신가 그런데. 그런 게 하나 있고, 하나는 중앙 정치권의 정치인들이 선거할 때 뭐 분위기가 바뀌니까 그 정당 이름 가지고 나가면은 내가 안 될지도 모르는 것 때문에 쌈박한 지역 정당 이름을 내걸고 나가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렇게 있고 하나는 일본이 60년대부터 이제 지역 혁신, 일본은 뭐 공산당도 있고 사회당도 다 있으니까 지역 혁신자치체라는 게 등장하면서 아주 공산주의 운동이 크게 일었던 나라인데 그런 사람들이 사회운동을 하면서 하나는 이제 뭐 사회운동이라는 게 뭐 빈곤운동도 결하는 그걸 위해서도 지역 정당을 만들고 또는 이제 환경운동을 하기 위해서도 지역정당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지역정당이 사회운동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게 몇 가지 갈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만들어진 이유는 역시 거기도 일본도 중앙정치가 개판인 겁니다. 현재의 사회치장 국가기구에 대한 비판 저래가지고 말이야 일본이 되겠나 이런 거에 대한 비판 그냥 정치정세에 대한 위험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야당이 거의 맥을 못 씁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제 개헌할 수준이 이번에 됐지 않습니까? 전부 다 자민당화하는 거예요. 모든 지역의 국회의원이. 이게 이제 지역에서는
이래가지고 우리 지역의 자치성이 완전히 일본만 지역적인 성격이 강하거든요. 옛날 다이묘 영향 때문에. 이거 위기감 때문에 지역정당 운동이 강하다. 자, 뭐 이런 것들이 일본이 강한데 문제점도 많습니다. 우선 이원 대표님과 단체장과 의원을 한 당에서 단체장이 다 공천해서 의원 됐잖아요. 시장이 하는 정책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국민의 권리가 침해된다는 거죠. 이원 대표제에서 견제와 감시를 하라고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지역정당 때문에 오히려 안 되는 사례가 일본에 나타나는 겁니다. 명칭의 유사성 문제. 일본 오사카 유시내가 성공을 하니까 앞에 무슨 유시내가 한 30개가 오사카 안에서만 등장했답니다. 그러니까 뭐 환경 유시내 건설 유시내 이래가지고 만들어서 그러니까 명칭의 유사성 문제가 오히려 국민들 그다음에 기존 정당의 간판성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 그다음에 활동이 되게 그냥 몇 달에 끝나고 많더라. 대부분은 다 이렇게 몇 달에 끝나버리더라. 그다음에 선거에서의 취급 선거 제도 잘 안 해주고 대중매체도 취급도 안 해주고 정당 교부금도 못 받고 뭐 이런 것들. 그럼 우리나라를 들어와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당연히 법을 개정해야 되죠. 정당법을 개정하는 건 국회가 해야 되는데 해주겠습니까? 이거는 엄청난 선거운동을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운동이 전국적으로 불기 전에는 불가능할 겁니다. 대통령이 선거에 공약했는데도 안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한 건 이런 겁니다. 만약 뜻이 맞는 사람이 5개 시도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라면 5개 시도에서 각각 지역당을 만들어서 당원을 1000명 이상 확보하면 5개 시도에 당이 됐고 그들이 모이면 중앙이 됐고 지역구에 1000명 이상의 당의 지역구가 5개가 생겼으니까 그럼 중앙에는 지역정당 연합이라는 당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그럼 중앙당이 있잖아요. 그런데 당원을 만들 때 모든 지역은 독립적으로 활동한다라고 당원 일조에 써놓으면 되는 겁니다. 중앙당은 절대 지역당에 간섭할 수 없다. 그렇죠? 한마디만 하면 이제 각 지역은 자기들 독자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각 지역당은 자기들의 규정에 따라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지역은 우리 지역당 원칙에 따라 송천도 하고 구호도 만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저는 이제 그렇게 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후보도 각각 공천하고 또 국회의원은 여차하면은 전국 지역 정당이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지역 국회의원 후보도 한번 추천해 보고 또는 이제 아니면은 중앙 정당과 연대해서 정의당과 우리가 연대하고 하듯이 연대해서 국회의원을 추천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럼 그거는 부차적인 거고 위에 두 개를 가지면 우리가 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지역 정당을 만들어서 갈 수 있지 않겠냐. 이걸 한번 수원이 먼저 지역당을 만들어서 이런 한번 좀 깃발을 먼저 들면 어떨까. 근원은 이건데 이건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마치겠습니다. 두서없는 사실은 비논리적일 수도 있는데 전공이 제가 정치학이나 정당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퇴직하신 분 맞나요? 아직도 현지에서 강의하는 열정과 또 그동안의 고민들 같이 나눴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전반부에는 자치분권 관련된 우리 사회의 문제점들, 너무 지방 집권화돼 있다는 고민들, 또 많은 부분 개선이 돼 있는 듯하지만 여전히 내용적으로는 예속돼 있는 부분 말씀해 주셨고요. 또 정당의 분권, 정당의 민주화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이제 공천과 연결돼서 지역 분권과도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지역 정당에 대한 얘기가 좀 더 많이 앞으로 우리가 이제 토론되는데 토론하는 화두를 던지는 발제의 의미로서 충분히 전달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혹시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질문 들은 건 없나요? 아직은 없군요. 예, 그러면 현장에 계신 분들 중에 이제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서 혹시 좀 중간에 좀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 겸 또는 질문이 없으시면 본인의 의견도 좀 바로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정원민 우리 회원님. 아무튼 열정은 청년이십니다.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옛날에 그 과천시 의원하던 서영원이라는 분이 그때 수원에서 누구랑 그때 같이 술 한잔 먹었어요. 근데 지역정당 운동을 뭐 얘기를 그때 당시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뭐 관심이 없어가지고 못 들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역정당의 그 움직임들은 전혀 없었는지 뭐 그런 걸 좀 알고 아닙니다. 싶습니다. 예. 지금 아마 제가 드린 자료 중에도 있을 텐데 영등포에서도 지역정당 운동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서대문인가 은평구 쪽에서도 지역정당 활동을 선거 과정에서 좀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쪽 영호남 쪽에서도 대놓고 지금 뭐 하고 있는 지역을 제가 정확하게 다 파악 못했는데 이 논의는 굉장히 크게 거기도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끝에 제가 했더니 이제 누가 깃발을 드느냐 하는 문제하고, 사실은 아까 일본에 의해서 봤듯이 뭐 그냥 수백 개가 생겼다 하긴 하는데 성공한 지역은 그렇게 많지 않다. 결국은 중앙정치권의 어떤 모순이 지역의 모순을 내려오고 그 지역의 모순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그거를 정치적인 바람으로 만들어냈을 때 일본도 성공을 하고, 오사카 유시네가 그거였거든요. 오사카하고 교토 지역하고 저쪽 그 도쿄 지역하고는요, 우리나라 서울과 부산 이상의 대립 관계가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이 두 개의 대립 구조가 거의 정치 구조에도 대립돼 있고, 언론도 그렇습니다. 일본은 오사카 쪽을 본사로 하는 언론들이 중요한 게 방송되고 몇 개 있는데, 그 내용들이 결국은 오사카 지역이 별도의 중앙정치니까 도쿄를 중심으로 중앙정치가에 반발을 내걸고 그 사람이 이제 하시모토인가 하는데 오사카 유시네랑을 내걸고 그냥 반기를 들은 거죠. 우선 지방선거에서. 그러니까 이걸 평정하니까 이제 야 이게 전국적으로 바람이 부니까 중앙정치권으로 이제 진출하는 뭐 이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게 이제 모순은 딱 중앙정부의 중앙정치권의 행태에 실망하는 지방정치권의 결합, 어떤 결속, 이게 지역정당을 가능하게 만드는 기본적인 조건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일본에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방자치제도나 정치구조가 일본을 모방하면서 그동안 만들어왔기 때문에 그 정치구조, 어떤 정경유착에 의한 부패구조도 사실은 일본하고 비슷한 부분들이 있고, 그런 면에서는 우리도 아마 이제 그런 지역들이 누군가 좀 바람만 한번 불면은 일단 한 번은 불가능성이 있다고. 이미 이제 몇 군데서 자꾸 언론에 가서 이걸 두드리면요, 지난번 선거 과정에서 했던 지역들 사례들이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신문 사설들이나 컬럼도 많이 있고. 예, 그런 내용들은 뭐 이후에 계속 관심을 좀 갖고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고, 예전에 사실 아까 5개 지역을 얘기했던 게 무지개 연대라고 하는 지역 정당과 이제 중앙정당법에 등록해서 하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죠. 그리고 이게 좀 정당도 많이 좀 민주화되고 하는 과정에서 지역 정당 논의가 활발했던 것 같아요. 이게 2010년 또 14년 정도 그러다가 이게 이제 중앙 정치가 워낙 뭐 이런 표현 쓰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개판이 돼 버리니까 여력이 없는 것 같아요. 지방자치나 지역 정당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중앙이 워낙 시급하니까. 최근에 익산에서 지역 정당 논의를 익산 시의원 했던 선수가 그걸 좀 고민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영등포라든지 도봉이나 은평, 강북 뭐 이런 데서 많이 있었고요. 그죠? 그래서 한번 또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의견과 또 질문 있을까요? 이사장님 말씀. 뭐 다른 분 먼저 할까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예, 그럼 이사장님 잠깐 말씀 좀 해주시죠. 아주 우리 이재원 원장님 강의를 들으면 강의에 최적화된 분이라고 느껴집니다. 아까 사실 그 앞에 사회 경제적인 뭐 철학적인 문제까지도 쭉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이런 걸 기획하게 됐을 때는 지난 지방선거에 좀
보고 답답했던 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민주당이 실패를 했고 또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좀 우리 원장님이 강의에서 다 짚어주셨지만 문제점들이 많이 생겨났고 현장에서 부딪히는 사람들이 이래선 안 되겠다 하는 반성에서 뭔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석에서도 좀 한번 부탁을 드렸고 오늘 이렇게 강의를 잘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강의를 듣다 보니까 이렇게 좀 화가 난다고 확 저질 일이 아니라 상당히 어려운 일이 앞으로도 남아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성공과 실패를 떠나서도 한번 시도해 볼 만하다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의 그동안에 있었던 정치권의 그 행태들에 어떤 좀 임팩트를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 개인적인 사명감도 좀 느낍니다. 워낙 강의를 잘해 주셔가지고 질문사항은 없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수원 민주운동 개정사업회에서 이런 주제를 선정하는 이 결정부터가 아마 이제 고민의 출발이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들고요. 우리 지금 온라인으로 같이 줌으로 들어와 있는 분들이 이런 게 있네요.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바꿔봤지만 지배 권력은 바꾸지 못했다. 이게 좀 우리의 좀 고민이 아까 강의에 계속 나왔던 얘기고요. 여기서 지배 권력은 재벌과 기타 정치인이 만드는 주변 세력인 건지, 그리고 이러한 지배 권력을 바꾸는 방법은 결국 정치 아닌가요? 아니면 지배 권력을 바꿀 수 있는 방법과 대화는 무엇인가요? 라는 취지의 의미의 질문입니다. 예, 한번 좀. 사실 이게 문제 제기를 하면서도 굉장히 제가 조심스러워서 지난주에 공무원교육원에 가서도 이 얘기를 하면서 유인물화하지 않았습니다. 좀 시비걸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지금 이런 것처럼 더 많은 설명을 요구하게 되는데 참 어려운 점이죠. 지배 권력 그건 재벌과 기타 정치인을 만드는 주변 세력인 건지 라는 표현도 조금 애매하고 바꾸는 방법은 결국 정치지요. 물론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건 정치밖에 없습니다. 그게 혁명을 해도 결국 혁명한 이후에 정치가 사회를 바꾸는 거고 개혁도 정치를 통해서 바꾸는 건데 결국 이제 그 정치를 바꾸는 힘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건데 모르죠. 촛불 국면과 같은 어떤 국면이 또 한 번 전국적으로 그야말로 하루에 그냥 수백만 명이 광화문에 모여서 그거를 몇 달 동안을 평화롭게 시위를 하면서 어떤 걸 바꿔내라는 어떤 운동이 또 가능하다면 또 그 운동의 핵심이 저희가 오늘 얘기한 것처럼 선거제도의 개혁이나 이런 것들이라면 아마 여의도가 무서워서라도 법을 또는 제도를 바꾸는 신용은 할 거라고 봅니다. 물론 그것도 신용이라고 보입니다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현실에 보이는 세력들이 우리나라 정당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념으로 뭉쳐진 정당은 없습니다. 전부 다 보수 정당이죠. 민주당을 민주당이라고 하자 민주당의 뿌리야말로 대한민국의 보수 중에 핵심 보수가 민주당입니다. 한민당 세력이기 때문에 지주계급이 만든 정당이 한민당입니다. 그들이 이제 재헌국회의원 다수당이었고 그들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만들면서 대한민국 사회를 만드는 거죠. 그러다 이승만이 자유당을 만들면서 자기 당을 독립시켜 나가는 바람에 민주당이 야당이 됐고 그 후에 이제 민주당은 수십 년 동안 정권을 잃은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 입장에서는 독재 대 야당인데 그 야당이 이름이 민주당이니까 그들이 민주세력인 줄 착각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여튼 우리 지배 권력을 바꾸는 방법은 선거를 통해서 좀 더 개혁적인 세력들이 특히 이제 앞으로는 젊은 세력들이 그걸 바꿔낼 수 있어야 될 텐데 워낙 강고한 지배구조 속에서 그걸 바꿔낸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제 민주노동당이 2002년에 저도 좀 선거에 좀 관여를 했었는데 공약 개발하는데
그때 뭔가 바람이 부는 것 같았죠. 근데 그건 그때가 결국은 가장 많은 숫자의 민주노동당으로 끝나고 그 이후에는 결국 명맥을 유지하면서 그들도 결국은 분열과 통합을 거듭하면서 지금의 저렇게 지리밀려는 모습을 가져왔는데 일본의 모습을 비슷하게 따라가는 것도 슬픕니다. 저기 그 횟집 있는 데를 여주세요. 그런 점에서 어떻든 지배 권력을 바꿀 수 있는 방법과 대안은 결국은 정치 세력을 교체하는 건 적어도 정치 세력을 교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개혁적인 정치 세력이 의회에 적어도 다수를 절대 다수는 아니다 다수를 차지해서 그들과 타협을 통해서 개혁을 일정하게 만들어가는 것. 뭐 그거 이외에는 현실적으로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뭐 여러분 혁명합시다 주장할 수도 없는 거고 민주주의 대한민국 국가에서 결국은 개혁을 할 수 있는 것은 선거 과정에서의 정치고 그래서 우선 지역부터 바꾸자. 모든 걸 한꺼번에 바꿀 수 있는 사회는 없습니다. 그건 혁명이죠. 결국은 점진적 개혁인데 점진적 개혁을 그럼 올 때 제가 아까 분권 개혁이 실패한 게 뭐냐 하면 우리는 저도 강의할 때 4개 집권 분권을 다 얘기했잖아요. 정치 분권, 행정 분권, 자영권, 주민권. 그 4개가 모두가 다 한꺼번에 실현될 수 있는 거는 헌법을 통째로 바꿔냈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학자를 들었고 그걸 다 내걸고 이걸 개혁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정치권에. 근데 그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고리 하나를 잡고 그 고리를 잡아당기면은 고구마 줄기처럼 나올 수 있는 게 뭘까라는 거를 우리가 찾아내서 그거를 개혁의 기치로 내걸고 그걸 개혁해내면 그 다음부터는 순리적으로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명제를 도입할 때 그런 거였거든요. 금융실명제 하나를 도입하니까 우리는 우리 사회의 거의 부정부패 대부분이 사라진 겁니다.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뭐 할 수 없는 게 차떼기밖에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금융실명제 하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이죠. 그 사회를 개혁해내는 가장 기본적인 고리가 뭘까? 그래서 우리는 일단 선거법에 소수정당의 등장을 제약하는 가장 기본적인 구조인 3개 항목을 좀 더 아까 일본에서 봤잖아요. 일본에서는 뭐 수도라는 제약도 없고 뭐 5개 시도라는 말도 없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엔 5명의 국회의원하고 참의원과 중의원 합해 5명을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여하튼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최소한 바꿔내지 않으면 힘들다. 근데 그 중에 지역정당을 위해서는 바로 이제 그 구조를 최소화시켜내면 지역정당도 일단 입후보는 할 수 있으니까 당을 만들 수 있고 입후보는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지역을 바꿀 수 있고 지역 중에 서울이든 부산이든 아니면 우리 수원이든 바람을 한번 일으키면 중앙정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상황이 오지 않겠냐. 하여튼 그 정도로만 좀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지배 세력이라고 하는 게 워낙 뭐 또 폭이 넓고 커다란 의미이기 때문에 다만 저는 그런 단어에도 우리가 주목하지 않으면 부분적인 아니면 현상적인 변화에만 따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의미 있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지역정당과 관련돼서 전국에 무소속 기초의원 5명 있으면 지역정당 만듭니다. 어느 도시든 간에 보통 한 30만 넘어가는 지역에 시의원 정도면 1000명 모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뭐 정당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정당이 뭐 커다란 중앙정치 또는 우리 한국 사회 전체를 개혁하는 것도 있지만 출발은 오히려 지역에서 열심히 일하는 일꾼들 중에 무소속으로 우리가 지방의원 또는 뭐 기초도 됐든 광역은 어렵겠죠. 기초의원 정도는 가능하지 않나 이런 것들이 사실 지역정당에 고민을 해본 적이 있고 이게 한 4, 5년 전에는 가능했어요. 중앙정당이 아닌 무소속이 그게 어떤 공천에서 떨어지거나 아니면 지역 유지가 아니라 지역 활동을 통해서 의회에 들어갔던 사례가 꽤 있었습니다. 지역별로. 환경운동을 했든 여성운동을 했든 근데 나중에는 이제 이런 분들이 정당의 공천을 통해서 가는 게 더 쉬운 방법이기도 하고 빠른 길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정당으로 다 들어갔던 정당에 포섭되는 이런 과정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고민하면서 풀어보고요. 지금 잠깐 그거에 덧붙이면은 이제 그게 시민운동이 저는 죽은 이유 중에 하나일 거라고 봅니다.
시민운동, 시민사회가 중앙정치권에 들어가서 중앙정치로 해버리고 또는 지역정치가 지역정치로 변해버리는 순간에 시민운동이 다 죽어버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시민운동은 끝까지 시민운동이어야 했는데 그들이 결국은 정치력과 타협하면서 기성정치권에 들어가면 기성정치화 돼버리고 결국 그들이 부르짖었던 구호나 그랬던 모든 행위가 결국은 정치적인 행위로 귀결되면서 그 정당성마저도 때로는 부정해도 그걸 극복하기 힘든 조건에 놓인 것이 어쩌면 그런 것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드린 이제 그런 운동가들이 중앙정치권이 아닌 지역적으로 지역정당 운동을 했던 이유도 그 지역에서 자기들이 부르짖었던 구호는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 호수를 살리자고 외쳤던 환경운동가들이 그 호수에 이름을 붙여 정당을 만든 겁니다. 예, 우리가 무슨 천입니까? 수원천 살리면 수원천 살리는 당을 만든 거예요. 일본에서 그런 정당들이 수백 개가 생긴 겁니다. 그냥 지역 정당을 만든 게 아니라 자기들의 지역의 정치적인 주제를 만들어 그거를 구호하기 위해서 지역 정당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오히려 시민운동도 살면서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도 갖출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제 중에 하나가 전 지역 정당일 거라고 봅니다. 절대로 중앙 정치권을 통해서는 시민운동이 제도화되기 힘들 것이다. 예, 지금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분들 중에 제일 멀리 있는 분이 저기 삼천포에 있는 분 같은데, 그죠? 우리 이제 정성만 선생님 혹시 모임 중이세요? 예, 이게 틀어놓고 좀 두 가지 일을 그죠? 멀티 인간이군요. 저기가 예. 삼천포에 들으시는 거예요? 예, 사천에서 지금 들어와서 좀 같이 듣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우리 강은호 씨 그럼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요? 네, 우리 그래도 여기 연배하고 저기 또 다 합쳐서 어쨌든 이제 뭐 최연소 이런 거 하면은 뭐 틀릴 수도 있으니까 나름 젊은 분 같은데요. 우리 강은호 씨 한번 오늘 좀 강의 듣고 의견 좀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잘 들었습니다. 거기 있어야 되는데 멀리 있어 죄송합니다. 저는 막연하게 그 지역 정당이 많아야 된다까지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정당을 구성하는 이 많은 요건들을 현실적으로 고민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지역 정당을 마구잡이로 만약에 만들게 되면 저는 약간 정당 활동이 동아리 활동처럼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정당 활동에 참여를 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사실 군소정당이 아주 많아지면서 그 후보들이 난무하게 되고 또 그렇게 되다 보면 정책에 집중을 못하게 되는 현상들이 발생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그럼 최소한의 지역 정당을 이루는 아주 최소한에 갖춰야 될 것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기준들을 아주 간략하게 얘기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것 정도는 해야 지역 정당이 될 수 있다. 예, 최소한의 기준이 뭐가 있을까요? 정당의 기본적인 조건 당원이겠죠. 일정한 당원이 존재하고 그들이 공유하는 당의 강령이 어떤 지역의 여러 가지 주제로 만들어져야 될 텐데 그렇다면 이제 당원의 수를 어느 정도를 갖추어야 지역 정당으로 인정해 줄 것이냐 하는 문제는 글쎄 저도 그건 수치적으로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데 물로도 인구수라든지 뭐 지방은 거의 소멸돼 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비율들이 좀 다를 것 같은데요. 1000명 뭐 이런 수의 정확한 숫자가 아니라 그 지역의 몇 %라든지.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면 인구 대비 수를 때 그러면 인구가 많은 지역은 그것을 많이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 수원 1%다 가정을 하면 수원은 125만이니까 12,500명이다. 그건 사실은 그건 또 쉽지 않은 아무리 수원이 그런 조직력이 좋다고 해도 쉽지 않은 기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구 기준보다는 최소 기준을 만들어 놓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이제 선진국 내에서도 동일하게 아까 말씀드린 그 남설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후죽순으로 나오고 그러면 결국 이제 지역 어떤 그거에서 뭐 정말 몇십 장을 투표지를 만들어야 되는 불행한 일이 나올 테니까 그거를 위한 어떤 기준은 아마 좀 고민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소 인원 당원 기준을 몇 명으로 해야 될까. 그다음에 그것도 그럼 지역당을 그냥 수원의 권선동에 하나 만들면 인정해 줄 거냐? 그게 아니라 적어도 지역당은 그 지역 안에서 적어도 몇 개의 지구당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기초를 기준으로 하면은 기초 선거구가 있으니까 기초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하든지 해서 몇 개의 선거구 이상의 몇 명 이상의 당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조건 정도를 만들면 그렇게 혼자서 뭐 쉽게 남설을 해서 만들 수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같습니다. 그냥 그건 즉흥적인 생각이라 뭐 논리적인 논거가 있는 생각은 아닙니다.